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의 구인 생년월일 2017년 6월 20일 계류일 790일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가까워지는 등 부채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개별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와 사회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하지만 25%대인 이자율을 20% 이하로 낮추자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가계부채 경감과 이자 제한법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네,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분 앞에 소개는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외 9인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법률상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입니다만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시죠? 박주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자 제한법 이런 거 언제부터 관심 가지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전반기에 기재위 활동을 했는데요. 예. 그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이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잘 살고 계시다가 어떤 목돈을 빌리게 되면서 이게 이제 급하니까 이제 제2금융권,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자가 막 30% 이렇게 되니까요. 글쎄요. 그거를 뭐 정상적인 그 뭐 보통의 그 월급으로는 감당을 못 하시면서 점점점 이게 뭐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중에는 결국 사채를 쓰시고 아이고. 예, 이게 그러니까 뭐 그분이 정말 워낙 형편이 안 좋은 분이었다면 모르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고 계시다가 단 한 번 고리 대출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그렇게 늪에 빠져버리는 걸 보고 제가 이 문제 고리 대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사채까지 가게 되면 이자율은 뭐 몇백 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막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갚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우리 이자 제한법이 있죠. 있죠. 거기는 이자가 상한 몇 프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24%로 돼 있어요. 연간 24%. 예, 그런데 이제 제가 2017년에 이제 발의할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에서는 25%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업법의 경우에는 27.9%로 이게 달랐습니다. 왜 달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연역이 어떻게 되냐면 예. 원래 우리나라에 이제 이자 제한법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IMF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규제다. 없애라. 어허. 이렇게 해서 이자 제한법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철폐? 예. 폐지가 되니까 그 공간에서 뭐 사채가 막 200% 이런 사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2000년에 다시 이제 이자 제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막 그 엄청 고리의 그런 대출이 이미 성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자 제한법과는 달리 그런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70%, 뭐 65% 이런 식의 높은 이율을 보장해 주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이원화 시켜놨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 이자 제한법이 기본법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다른 별도법이 그거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놨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유를 조금씩 낮춰서 격차를 줄여왔는데 예. 이제 제가 그 법을 발의할 때 법만 발의한 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와 네. 기재부 장관에게 이제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이제 좀 따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는 24%로 이제 둘이 똑같이 됐습니다. 두 법이 다 같이 예. 24%로. 물론 이제 대법법은 시행령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같은 이제 이유를 적용하게 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이 여기에 관심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예. 가까운 어떤 분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 30%가 넘는 이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무심코. 근데 이자 제한법은 현재 24%로 제한하고 있다면서요. 이자 제한법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30% 그 당시에는 39%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대부업체가 됐건 뭐가 됐건 24% 이상은 못 받는 거예요? 못 이자를? 받게 돼 있죠. 그거를 근데 사채는 훨씬 더 받잖아요. 사채는 일정 정도의 좀 불법 사채, 개인 간의 사채를 완전히 규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금융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2금융, 3금융으로 가는 사람과 이율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면 한 4%. 1금융권의 경우는 진짜 4% 5%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또 혜택을 받으면 3%까지 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이제 철벽이 쳐져 있죠. 어떤 신용 뭐 이런 등등 좋은 직장에 뭐 어쩌고 자산이 있고 이런. 근데 정말 돈을 빌려야 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은행 문턱이 하늘만큼 높은 거죠. 2금융권, 3금융권 갈수록 이자가 높아지는데 그래도 그것을 법적으로 어디까지만으로 제한해 둡시다라고 하는 게 2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높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 2011년 정도에 이제 기준금리가 3.2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1.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2분의 1 이하 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맡길 때 이자를 받는 것은 그렇게 한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근데 지금 대출하는 이자는 예를 들면 뭐 대부업체에서 대출하는 이자는 한 39%였다. 뭐 39%였으면 지금 적어도 한 15% 정도까지는 낮아져 있어야 그게 되는데. 형평성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법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그 계약을 통해 사채를 내가 쓰면서 뭐 이자 30몇 % 줄게라고 했어도 이 법에 의하면 24% 이상은 이자 안 줘도 된다면서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라면서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법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정말 빚에 허덕이는 그 서민들의 존재, 뭐 한 150만 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한 200만 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빚에서 이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농민에 대한 부채 탕감도 이제 시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은행에서도 그 이제 이자를 한참 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이자를 낼 수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손실 처리를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개인으로서도 그 말하자면 좀 어떤 지옥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정부가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 때 이게 이제 그 빚의 존재로 해서 빚 갚는데 엉뚱한데 이게 다 들어가 버리고 그게 소비로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에서는 지금 24%를 몇 %로 낮추자는 거죠? 19%요. 19%로. 저는 일단은 10%로 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앞에 숫자가 일자가 되도록 해보자. 19%로 이자 제한법의 기본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그러면 대부업체가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바꿔야 되네요. 바꿔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이자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이자를 좀 낮출 것을 이제 정부에 요청하니까 정부가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정부가 또 이제 그걸 서두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20%까지 낮추겠다는 거를 빨리 가시화시키고 그걸 진행해라.
라는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자 제한법의 상한을 지나치게 시장 금리보다 낮춰놓으면 그러면 그야말로 서민들은 더 사채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고리 대출, 예.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고리 대출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사채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고리 대출을 최대한 좀 낮춰야 그나마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사채로 나가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좀 더 막을 수 있다? 예,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비슷비슷한 법안들이 뭐 지금 이제 박 의원께서는 아예 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추자는 건데 예. 민병도 의원이 낸 법안 같은 경우는 이자 총액에 한도를 두자.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 예. 이런 법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없으면은 이제 대손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업자들이 싸게 그걸 가져다가 가져가 채권 추심 업체들이 예. 뭐 그걸 엄청 이제 괴롭히고 하는 그거를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그거 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원금만큼의 이자를 받은 상태면은 더 이상 이 채권을 무효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미로서 그렇죠. 이 법안을 내신 거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에서 끊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는 조금 예. 더 좀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원금을 초과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그렇죠. 상한선은 어디까지 하는 게 옳은지 맞습니다. 예. 또 권칠승 의원의 경우는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예. 아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자, 형사처벌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음.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고율이 24%인데 26% 정도를 받은 거와 예, 예. 뭐 한 50%를 그렇죠. 받은 거를 이제 차이를 구별하자. 두자. 뭐 이런 것도 저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법안들이 좀 같이 병합해서 심리가 돼야 할 텐데 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출하신 거 벌써 제가 2017년인데 예, 17년에 해서 이제 법사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당 국회요. 상임위가 법사위예요. 이자 제한법은 법사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엔 법사위로 거기로 가죠. 가고요. 근데 예. 문제는 국회가 이것저것 뭐 바쁘기도 하고요. 관심 사항이 뭐 그렇게 서민 이슈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은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프로가 너무 소중한 프로라고 생각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예. 예, 좋은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예. 이 법정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포함시킨 정부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당이 여기에 좀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로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기준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이자 제한법의 이율도 이제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시행령으로라도 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좀 힘이 있는 집단에 대한 거는 바로바로 즉각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 집단의 문제는 좀 뒤로 미뤄져서 자꾸 이제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예, 예. 저는 그 20% 약속을 일단 빨리 지켜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법률상 이자 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율은 24%인데 예. 그걸 시행령으로 더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오. 대부업법의 24%도 이제 시행령으로 한 것이거든요. 예. 대부업법의 경우에. 예. 그게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아까 27.9라고 그러셨죠? 법령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걸 시행령으로 예. 상한선을 24로 맞췄다 이거군요.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대부업법상 시행령만 그렇게 고치면 예. 사실은 시장 금리에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요. 그거는 국회 통과 안 해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예. 또 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예. 안 하더라. 그거는 우리 박주현 의원 보기에는 예.
이 시행령이나 법의 혜택을 보는 집단이 힘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어. 정확히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힘없는 사람 위하는 정부라고 하더니 말만 그런가요? 예. 왜 여태 내용은 다 얘기해 놓고 마지막에 웃기만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경제 사회 정책에 있어서 양극화 해소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물론 이제 개혁 법안을 이제 뭐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긴 했지만 이거를 예. 완수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예. 경제 사회 정책에 있어서 예산의 원칙을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부분이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네, 네. 오히려 그 부분이 뒤로 빠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든지 뭐 대기업들 또 뭐 이제 말하자면 정규직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예, 예. 어떤 면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서민 계층에 대한 관심은 네. 오히려 좀 기대에 너무 못 미칩니다. 예. 그리고 기업 특히 대기업한테는 각종 정책금융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이 서민 자영업자들한테도 정책금융제도 같은 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사실 이제 개인이 돈을 빌리는 게 그게 순전히 개인 소비를 위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아요. 예, 대출 영세 받는 게. 자영업자들이 그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금융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싼 이자를 주고 이게 나중에 떼이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대출 부분도 그런 식의 정책금융으로서 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도 뭔가 그래서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뭔가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예, 있거든요. 예, 예. 그거에서 이제 막 기업들에 대한 것만 있어서 제가 영세 자영업 어. 부분을 조금 더 늘려라 어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소극적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소상공인 당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예, 당? 예. 우리나라의 그 가장 이제 외국에 비해서 너무너무 지금 한 네. 2배 가까이 지금 비율이 높고요. 높죠. 예, 예. 뭐 600만 명, 뭐 1000만 명까지 맞아요, 보는데 맞아요. 이분들을 대변하는 정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선거제 개혁되고 나면 바로 그 당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선거제 개혁되기 전이라도 저는 민주평화당이 소상공인하고 같이 연대해서 당을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쪽 영역 자체를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들여다볼 노력 너무 부족하더라. 예,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국회의 압박이 될 거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번 국회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에 또 피치를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표 얻으려면 서로 그렇죠.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